2015년 12월 12일 아침, 온도계가 영하를 가리킬 만큼 추웠던 그날, 인천의 한 슈퍼마켓 주인은 수상쩍은 아이를 발견합니다. 가게 구석에서 과자와 사탕을 허겁지겁 먹어대는 아이. 날씨에 맞지 않게 반바지 차림에 맨발인데다 깡마른 얼굴과 몸 곳곳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챙겨주던 주인은 결국 6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혼자 돌아다니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키 120cm, 몸무게 16kg. 4살짜리만한 몸을 가진 아이는 알고 보니 11살이었습니다. 아빠도 있었는데 없는 것만 못했습니다. 직업도 없이 게임에 빠져서 학교도 못 가게 하고 툭하면 때리고 밥도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빠는 친구들을 데려와 피자와 치킨을 시켜 먹으면서 정작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아무거나 먹는다는 이유로 또 때렸습니다. 그날도 아이는 며칠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세탁실에 묶여있던 아이는 아빠 몰래 노끈을 풀고 2층 창문 옆 가스배관을 타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배고픔에 허덕이다 무작정 눈앞에 보이는 슈퍼에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되도록 왜 어느 하나도 10살 아이를 도와주지 못했던 걸까요? 오늘 엑스파일에서는 인천 맨발 탈출 아이 사건을 다룹니다. 자, 이게 2015년 12월에 있었던 사건, 정말 온 국민에게, 온 나라에 충격을 안겼던 그런 사건이었죠. 자, 당시 슈퍼마켓에서 아이가 이 음식을 막 챙기고 있는 모습 아까 잠깐 보셨을 텐데, 당시 슈퍼마켓 주인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미안해요. 배고파요. 배고파서 훔쳤어요. 막 너무 아이가 고개도 안 숙고 그러니까 이제 날로 펴주고 우유하고 빵 같은 거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주인분이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 그래서 곧바로 출동을 했죠. 네, 그런데 곧바로 잡지는 못했습니다. 이 집에 이 아이와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동거녀의 친구까지 총 4명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미 아이가 탈출했다는 것을 알고 달아난 뒤였습니다.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이틀간 추적을 했었고 아이가 탈출한 지 4일이 지난 오후에서야 인천의 한 모텔에서 아이 아빠와 동거녀의 친구, 그리고 경기 광명 지인의 집에서 아빠의 동거녀를 붙잡았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 도대체 저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좀 다시 떠올려봐도 참 참혹한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8년 전에 이 아이의 그 생모인 아내와 이제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한 상태였는데 그 후에도 뚜렷한 직업이 없었어요. 게다가 게임 중독이었고 또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여성과 동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노래방 도우미 일 등을 통해서 번 돈으로 생활했는데 이제 이 사건 발생하기 2년 전부터는 이제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제 동거녀의 친구까지 함께 와서 산 거죠. 상습적으로 친딸을 학대했어요. 그러면서 뭐 음식들을 먹으면서 또 옆에 있던 친딸은 주지도 않고 또 뭘 먹으면 또 때리고 학교도 또 제대로 가도록 하지 않고 또 심지어 2학년 1학기 이후로는 아예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2년 동안 학대를 당한 건데 발견 당시 몸무게가 16kg입니다. 거의 뭐 너무나 마른 그런 상황이었고요. 게다가 갈비뼈가 부러져 있고요. 또 온몸에 멍과 파박상이 있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자, 지금 저 탈출을 해가지고 막 동네를 이제 막 돌아다니다가 지금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이제 막 음식물을 막 주워 먹으려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양 변호사님, 진짜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세상에 자기들은 그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반려견을 키우고 있었대요. 그거를 갖다가 반려견한테는 주면서 친딸한테는 일주일 내내 굶기도록 아무것도 안 줬다는 거 아닙니까? 저게 사람입니까? 자, 더군다나 지금 학교에도 보내질 않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 사실 이제 2015년 일이었다는 것을 감안해서 시청자분들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런 이 사건과 이와 유사한 사건 이후에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만 그때로서는 학교에서도 딱히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학교로 오지 않으니까 실종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그래도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근데 실종 신고는 이게 친권자라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학권 접수 자체가 안 된 겁니다. 친권자는 뭐하고 있으면 친권자가 학대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가정폭력의 문제점인 거예요. 여기서도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 아버지 친권자는 수시로 이사를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응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지경에 이르를 때까지 아이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천만다행히도 아이를 또 묶어놓고 집을 비운 사이에 예. 묶어놨었어요. 그냥 놔둔 것도 아니고. 근데 아이가 또 느슨해진 틈을 타서 탈출을 했으니까 살아난 거예요, 사실. 가둬놓기만 한 게 아니라 묶어놨습니까? 네, 그걸 묶어놓은 걸 한눈판에서 탈출한 겁니다. 자, 손 변호사님. 지금 앞서 그 고개 숙이고 있던 그자입니다. 그 아버지란 친부. 자, 이 정말 또 충격적인 거 조사받을 때 우리 집에 지금 강아지 있는데 그 녀석 지금 누가 돌보고 있는지 걱정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렇죠. 실제로 형량을 한번 좀 확인해 보면요. 검사가 이 친부에게 구형한 게 징역 7년형인데 실제로는 그보다 높은 징역 10년형이 나왔고요. 동거녀에게는 10년 구형에 징역 10년형 선고됐습니다. 또 동거녀 친구는 이제 구형이 징역 3년인데 징역 4년이 선고됐고요. 당시 재판부가 검사의 구형보다 더 중한형을 선고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피고인들은 양육과 보호의 의무가 있는데도 확대와 방임을 했다. 비난 가능성 매우 크다. 그러면서 엄한 처벌을 내려서 추후 이런 아동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법원의 책무이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냐라는 말도 했는데요. 그 후에 이 친부는 친권을 박탈당했어요. 근데 친권을 박탈당하면 이제 그 이혼을 했지만 친어머니, 생모가 있잖아요. 예. 그 생모가 이제 친권을 행사할 수도 있게 되는 건데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미 사망했습니다. 아이고, 8년 전에 이미. 그래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자, 교수님. 이게 말씀드린 대로 2015년 12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분명 그때 뭐 온 나라가 난리였으니까 정인이 양부, 양모 이런 사람들도 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아유 저런 나쁜 인간들 하면서 혀를 끌끌 찼겠죠. 자, 하지만 2015년 12월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아동학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건 반장에서 계속 소개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글쎄,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저 장면이 보도가 돼가지고 형이 일반 아동학대 사건보다는 형이 굉장히 높게 나온 것으로 전 인식이 됩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지금 2015년도보다 치사 사건만 10배 늘었어요. 네.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 추세이고요. 1년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건수가 한 3만 건 정도 되고 그중에 입건되는 사건만 10%밖에 안 됩니다. 90%가 사실은 사건화가 안 되는 문제들이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다행히 중간에 구조가 돼가지고 아동보호시설에 넘어가서 앞으로의 성장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지금 비슷한 처지에 있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어제도 전해드렸어요. 어제 저희도 이 3살 아이 사망 사건, 이 계모의 학대가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소식도 전해드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을 좀 계기로 해가지고 이 아동학대 문제들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생생히 기억나는 게 제가 2015년에 교육부를 출입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2년 동안 아이가 학교를 안 갔다고 했잖아요. 담임 선생님 당연하게 그럼 신고를 하려고 했을 것인데 친권자가 아니어서 안 됐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하지만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애가 2년 동안이나 학교를 안 나왔는데 아무도 이거를 문제를 삼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당시에 대대적으로 장기 미출석 학생들 학교 안 나오는 아이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안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제 교직원이나 지자체 공무원들이 무조건 이제 해당 가정을 방문하도록 했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정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정말 저도 이제 고양이를 이렇게 키우잖아요. 정말 사람은 아니지만 생명을 이렇게 다룬다는 게 정말 손도 많이 가고 저 고양이 있으면 어디 휴가도 못 갑니다. 이거 집도 못 비워요. 아니 그런데 세상에 사람 자녀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게. 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또 그런 사건들의 어떤 과정을 보면요. 심리적으로 단절하는 과정,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지하지 않는 과정까지도 거칩니다. 그래야 사람을 해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식의 공감을 못 보여주는 거고요. 사실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이제 복지학자, 사회복지학자 이런 분들은 사회적 양육이 맞느냐, 가정에서의 양육이 맞느냐 가지고 경론들도 벌이시고 그런데 예. 적어도 범죄가 이루어지고 아동 학대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사회적 양육으로 가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친모에 의한 학대가 절대적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양육하는 것 자체를 모른다든가 약물이나 술에 중독돼 있거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보조를 줘서 양육을 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최소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사회가 개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학대가 이루어지는 과정만큼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